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승준이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다! 최근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군 입대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 누리꾼이 감탄하면서 한 말입니다. 더불어 이재용 회장에게도 자식 잘 키웠다는 칭찬이 쏟아집니다. 이 회장은 얼마 전엔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MBN이 단독으로 취재한 가수 정동원 씨 관련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묘성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로트 무대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인 가수 정동원 군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어허. 정동원 군의 나이는 2007년생으로 올해 나이 18살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던 시기는 정동원 군이 만 15세였던 지난 2023년 1월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설명처럼 만 18세 미만은 운전면허 자체를 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정동원 씨는 당시에 정동원 군일 때, 군이라 불릴 때, 즉 2023년 만 15세 때, 즉 법적으로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2023년 2년 전 일이 뒤늦게 드러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바로 휴대전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미 2년도 훨씬 전의 일이었는데, 이게 2023년 모습이랍니다. 2023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일당이 어떤 연유에선지 갖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휴대전화 안에 있던 영상들을 아마 살펴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은 5억을 내놓지 않으면 이 사생활 관련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협박을 받고 1억 정도를 넘긴 뒤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정작 소속사의 입장은 약간 이것과 사실관계가 좀 다릅니다. 정동원 군은 고향인 하동 근처의 산길에서 운전 연습할 요량으로 한 10분 정도를 운전을 했고, 그 모습을 동승자가 정동원 군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이 공갈범들이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요구한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금액 자체에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면허 운전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공갈범들이 협박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인데요. 하지만 정동원 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 공갈범들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이 대목에서 이제 물론 애초의 MBN 단독 보도와 정동원 씨의 소속사가 밝힌 내용이 상당한 이제 괴리가 있는 곳은 있어요. 그럼 차근차근 저희가 해볼게요. 허준 변호사님, 곧바로 정동원 군이, 당시에는 군이니까 정동원 군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즉 정동원 군이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 연습, 차를 몰았다, 그렇게 협박을 했다는 그 공갈범을 경찰에 했다면 그 당시 2023년에 그게 수사가 됐다거나 또는 알려져야 되는데 왜 2025년 지금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 왜냐면 그때 경찰에 신고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그 경찰 신고가 2년 동안 지금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정동원 씨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있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걸 경찰에서 인지수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 공갈범들이 정동원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 특히 그 안에 있던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 영상, 왜냐하면 나이를 보면 그 영상이 촬영된 시기를 보면 정동원 씨가 면허를 원천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나이에서 운전을 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을 아마 공갈범들이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물론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걸 빌미로 정동원 씨를 협박을 하면서 5억 원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정동원 씨가 실제로 돈을 줬든 주지 않았든 이걸 경찰에 공갈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그 피해 사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자신이 그때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게 맞다는 걸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사실상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자수를 한 상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안이 지금 MBN 단독 취재로 알려졌어요. 물론 이제 이 세밀한 내용은 소속사 측의 입장과 MBN 취재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면 될 일이지만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정동원 씨의 어떤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정동원 군은 이 사건이 불거졌던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그 당시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었죠. 당시 경찰은 정동원 씨가 미성년자인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 시기적으로 따졌을 때 그거와 유사한 시기에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했다는 게 이미 밝혀진 거고 또한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네. 사실 어릴 적부터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해온 정동원 씨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응원을 해왔고 또한 지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나이도 이제 미성년자를 넘어서 성인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같은 구설이 잇따라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경찰 수사를 뭐 계속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앞으로도 이제 이미 이제 언론 보도로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이 계속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당분간은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려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이 이야기 자체로도 굉장한 미담이고 또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그 대상이 다름 아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아들인 이지호 씨라는 겁니다. 이지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오는 15일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경남 진해 이분이에요? 그렇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장교교육 훈련을 받고요. 12월 1일 날 해군 소위로 정식 임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장교 복무가 의미가 있는 게 굉장히 복무 기간이 깁니다. 지금 일반적인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인데 그렇죠. 훈련 기간을 포함해서 장교 복무 기간은 39개월로 무려 2배가 넘습니다. 와. 게다가 요즘 장교 복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면 월급을 받게 되는데 요즘 병장 월급이 굉장히 올라서 그 차이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점점 더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복무 기간이 긴 장교로서 복무를 하겠다. 게다가 미국 시민권도 포기하겠다는 이런 입장까지 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이거에 대한 칭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은 반가우면서도 와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누리꾼분들도 이제 보이고 계실 거.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결정하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칭찬보다도 그 반응보다도 원천적인 궁금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재용 회장의 아들 미국 국적이 미국이었어? 시민권이 있었어? 막 그게
궁금할 거예요. 사실 이지호 씨는 우리나라에서 산 기간보다 아마 해외에서 산 기간이 평생을 통틀어서 더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훈중학교에 진학을 했다가 해외로 건너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캐나다에서 졸업을 했고 사실은 외국 대학, 파리 대학에서도 지금 재학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태어난 지역 자체가 2000년 미국 뉴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지주의에 의해서 태어난 지역에서 그 국적을 바로 취득해주는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임에 동시에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국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이고 외국에 이렇게 세상에 잠깐만요. 어릴 때는 저렇게 야구장도 따라다니던 그런 천진난만한 저 학생이 저렇게 큰 거에 대박 사건? 근데 되게 닮았어요. 부자가 되게 닮았는데 와. 저 어린 학생이 벌써 커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장교로 복무하겠다는 선택을 이렇게 또 하게 된 저 건데요. 때는 모르긴 몰라 삼성 라이온즈 응원하러 갔겠죠. 네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지호 군이 사실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는 국적을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아예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이번에도 일반 사병으로 복무를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교로 복무를 하려면 이제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한국 국적을 유지를 하고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지만 장교로 복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병이 아니라 복무 기간도 거의 2배에 가까운 훨씬 긴 거기다가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장교 복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한 병역 의무 대상자가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례는 한 해 평균 1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도 직접 설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으로 가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셨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용 회장이 아들아 아빠 얼굴 좀 봐서라도 좀 군대 좀 가다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지호 씨가 아버지 저 대한민국 군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진짜? 이재용 회장은 대박 사건. 대한민국 군대 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분의 정확한 내심에 의사는 추측을 해볼 수는 없지만 누군가 가족 구성원 중에는 걱정하는 사람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허.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본인이 한 명 한 명을 설득했다고 하고요. 이재용 회장은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일단 놀라워요. 왜냐하면 이게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남자분들은 물론 여성도 요즘 군대 갑니다만 이제 병역의 의무는 남자한테 이제 있으니까 그 남자분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 지는 걸 되게 이제 어떻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가서도 열심히 이제 하고 복무하는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노블레스 오브제라면 아까 나왔지만 조금 사는 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병역을 빠져볼까 하는 게 좀 왕왕 뉴스로 전해지니까 되게 병역이 민감한 문제였는데 어머나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 장교로 간다고 대박 사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최근에는요 경영권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지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다 병역 의무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 병역 의무를 지는데 이른바 잘 사는 층, 고위층들은 어쨌든 이른바 그 시참말 있잖아요. 돈 쓰고 백 쓰고 하는 경우가 왕왕 전해지다 보니까 뭔가
뭔가 사회적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느껴왔던 터라 이런 소식이 그래서 반가울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이요. 바로 SK 최태원 회장의 차녀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아하! 차녀 최민정 씨 같은 경우에도 해군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랬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최민정 씨의 후배가 되는 겁니다. 해군 후배가 열중시하다면 됩니다. 열중해야겠네. 열중시하다. 네, 이지호 씨가 아까 전에 139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민정 씨는 117기입니다. 완전 까마득하네, 완전. 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은 그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때 최민정 씨가 임관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죠. 아하. 2014년에 해군사관 학부생으로 자원 입대했고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에 승선을 해서 심지어 6개월간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 근무를 수행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 중위로 제대를 했죠. 아하. 그리고 또 전례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의 이 군입대 이제 군대 가겠다는 소식에 누리꾼들도 많은 반응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네. 또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살펴드리면은요. 그럴까요? 네. 이재용 회장 아들 잘 키웠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자본주의의 재벌가 아들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몇몇 위선적인 정치인 아들보다 100배 낫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타이든 자이든 어렵게 결정한 가진 자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쉽지 않은 결단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이것이 바로 유승준이 한국에 못 들어오는 이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분도 있었습니다. 와, 나 진짜 저는 항상 느끼지만 우리 누리꾼분들 천재. 어떻게 이 한 줄로 딱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대박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씨 앞으로 또 그 결단 정말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하니까 또 멋진 군 복무 장교로서 복무해 주시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 린 씨 감성의 여왕 린 씨를 누가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세상에.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데뷔 24년 차입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노래한 경험이 수없이 많고 이제는 한국 가수 또 일본 가수의 그 후배들의 무대를 직접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베테랑 가수 맞아요. 린 씨인데 이러한 린 씨가 누군가의 노래가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머나. 린 씨가 이 정도로 우는 모습은 아마 많이들 못 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체 누가 린 씨를 울린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미안해 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순 없겠죠 안 되겠죠 괜찮아 울지 말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말 따위 믿지 마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내 사랑 그대 이제 나를 아니 근데 신승태 씨 노래 자체가 이제 뭐 감성 폭발의 노래긴 한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김현희 평론가님 린 씨가 그냥 이렇게 눈물이 그냥 뭐 눈가에 촉촉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는 눈물 닦아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글쎄요, 원래 이 녹턴이라는 노래가 이은미 씨 노래잖아요. 예,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제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신승태 씨가 마치 뮤지컬 주인공처럼 굉장히 호소력 있게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잠깐 그 가사를 보시게 되면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일상 씨도 공동 작사를 했던 이 녹턴이라는 가사를 보시면은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로 그 모든 비난을 이길 순 없겠죠. 안 되겠죠.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노래가 나올 때부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부터 이제 눈물이 시작이 됐던 건데 그 뒤에 이어지는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꿈은 여기까지죠. 그동안 행복했어요. 꽃잎이 흩날리네요. 헤어지기엔 아름답죠. 이런 가사가 나오니까 이게 정말 그 이별곡이긴 한데 이때부터는 이제 린 씨가 더욱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신승태 씨의 노래가 있었을 때 이토록 많이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 본인은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까 그 노래 가사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부터 울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가사를 듣는 순간부터 뭔가 본인 마음속에 울컥하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가 미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른 신승태 씨가 마치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님 여기까지만 듣고도 시청자분들은 약간은 이제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러면서 고개 갸우뚱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별을 뭐 연인들의 이별을 이 그린 내용인데 역시 뭔가 가사가 딱 가슴에 꽂히니까 뭔가 이게 눈물이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노래 들었을 때 눈물 나면 이게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막 그럴 때 흘리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 린 씨의 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난달 말 가수 이수 씨와 11년 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저 방송의 녹화 시점을 볼 때 그 본인의 사생활을 공개한 후 그 직후에 녹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결혼 10주년 듀엣곡을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이혼을 발표하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충분한 대화 끝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게 딱 노랫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중들은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수 씨의 과거 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계속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제기도 했었는데 아까 그 미안해하지 말아요 이 부분에서 울기 시작을 했고 신승태 씨가 부를 때 뒷부분 아까 영상에 잠깐 보여줬는데 그 다음 가사는 제가 볼 땐 더 주옥 같습니다. 괜찮아 울지 말아요. 울고 있는 린 씨에게 하는 말 같았고요. 그 다음 얘기는 사람들의 말 따위는 믿지 말아요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린 씨가 이혼을 내가 이런 이유로 서로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라고 뒷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얘기에 상처받지 말고 울지 말라고 신승태 씨가 불러주는 노래가 린 씨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제 시청자분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린 씨가 펑펑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할 것 같아요. 린 씨도 이제는 뭔가 다시 기운 내고 뭔가 다시 또 우뚝 서는 모습 보여준다면 또 서로에게 이제는 서로 제 갈 길을 가지만 뭔가 이제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저 무대에서 겉으로는 펑펑 울지 못했지만 속으로 눈물을 쏟아낸 가수도 있었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가슴도 울고 목도 울었던 가수가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와 제이팝 발라드로 시청자를 사로잡은 대세 가수인데요. 바로 일본 대세 록보컬 밴드 브라이트, 노벨 브라이트입니다. 노벨 브라이트의 보컬 다케나카 유다이 씨인데요. 이분이 지난 2일에 방송됐던 이 한일 가왕,
그 한일광장 2025년 한일광장 첫 방송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처음으로 무대를 선보인 이후에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길 진짜예요? 정도로 정말 엄청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우리나라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 가수예요. 와. 바로 지금 보시는 무대가 그 엄청난 무대였는데 주변에 꽃가루 막 보이시죠? 아하. 공연 중에 저 꽃가루가 팡 하고 흩날렸는데 이 유달 씨가 방금 지금 입을 이렇게 막아서죠, 막았잖아요. 입에 이 꽃가루가 들어간 겁니다. 어머. 이 꽃가루를 삼켜버렸는데 어머. 기침도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네. 컨디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목 상태를 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봤더니 목에 상처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달 씨도 무대는 너무 하고 싶은데 목에 무리가 있는 이상 가수는 또 목이 생명인데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어머, 지금 이 장면 치료받는 장면이네요. 어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팀이 내내 지고 있어서 이 본선에 가가지고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풀이 죽어서 그냥 가슴 앓이만 하면서 속으로 애태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 공연 중에 이 나오는 저 꽃가루라고 우리가 칭하죠. 저 사실 꽃가루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약간의 금속 재질도 좀 섞여 있고 하는 건데 최명규 원장님 저게 일단 목에 잠깐 들어갔다고 목에 상처도 나고 의사 소견 노래 이제 노래 하지 마라고 할 정도로 막 되는 거예요? 페이퍼 파편이라 그럽니다. 근데 오히려 입에 들어간 건 안전하지요. 왜냐하면 성대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요. 어허. 그러나 아마 상당 부분은 성대로 넘어갔을 거고요. 3가지 기전에 의해서 우리의 목을 갖다 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성대에 까끌까끌하게 마치 모래나 먼지가 들어갔을 때처럼. 어머나. 두 번째는 저게 성대에 있는 물을 갖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성대가 더욱더 건조하게 됩니다. 아이고. 세 번째는 저 안에 색깔 있는 것들은 화학 성분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직접 점막에 닿게 되니까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머나. 그런데 그 전에 오랫동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목이 조금은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게 임팩트를 탁 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쉬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의사 선생님은 판단했을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뭔가 가수로서는 위기의 순간을 맞은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앞으로 노래하지 마세요. 노래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보세요. 한일 가왕전 남자부 대결에서는요. 이 일본 팀 1위로서 지금 팀을 구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안 나설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려를 털어내고 열창, 일단 성대가 그나마 좀 괜찮았다, 건강해졌다는 데서는 좀 안도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요, 시청자분들이 안진용 기자님, 근데 이거 노래 잘 하긴 하는 건가 궁금할 것 같아요. 잘하는 거예요, 진짜? 일단 제가 볼 땐 무대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음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한데 고음에 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을 때도 그게 편하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다희 씨는 굉장히 무대에서 즐길 줄 아는 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목 상태가 좋지 않았었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무대 위에 서면은 평소와는 좀 다르더라도 저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또 방송을 통해 나갔으니까 많은 또 한국 팬들도 이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무대를 통해서 노래는 목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부르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다희 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회당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꽉 채울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네. 또한 일본 레코드상의 신인상까지 받았던 이런 실력파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또 많은 반응, 많은 팬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스타워즈에는 제다이, 한일 가왕전 유다이. 앞으로 또 무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보통 우리가 날 잡았어 할 때는요. 약간의 뭔가 긴장감이 흐르잖아요. 세상에. 김효성 기자님. 네, 맞습니다. 빅마마로 불리기도 하는 국민 요리 연구가죠. 이혜정 씨의 이야기인데 대가족의 맏며느리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자주 털어놨었잖아요. 그 경험이 사실 지금 요리 연구가로 성공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이런 배경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서도 남다른 기준, 원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만족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대전제가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지 손님이 아니다. 어머나. 라는 대전제가 있다 보니 결국 며느리를 호출해서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네. 얘 이리 좀 와봐. 그랬더니 네?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는 네 몫이야. 응? 여태까지 내가 책임졌지만 네가 하는 걸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제는 네 몫을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몇 시에 오냐고 묻지 마라. 뭘 몇 시에 가느냐고 묻지 마라. 그건 점심 약속할 때 어머니 몇 시까지 갈까요지. 일주일 내내는 아니지만 최소한 전전날은 어머니 시장 언제 가시겠어요? 네가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전날은 어머니 제가 몇 시에 갈게요가 돼야지 네가 몇 시에 갈까요가 되는 건 네 이치가 아니야.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며느리 입장이라면 안진용 기자님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와, 대박 사건이 완전 군기 세네요 진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정 씨는 지금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불만이라는 건데 애초에 묻지 말고 알아서 와서 돕는 거, 아니 돕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너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묻더라도 최소 제사 이틀 전에는 전화를 해서 다음날 장 보러 언제 갈 건지 확인을 하고 본인이 알아서 당연히 같이 장도 보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다 준비를 해놓으면, 즉 시어머니가 준비를 해놓으면 그때 가서 전 부치는 것만 본인이 하는 걸 안다고 이거에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이용렬 씨는 얘기를 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냐. 왜 묻지 말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헤아리기 위해서 물어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기강을 잡냐? 일침을 놓으니까 이혜정 씨는 절대 굽히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강이라기보다는 우리 집의 원칙을 알려준 것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원칙을 알려주는 것, 가르쳐주는 것과 통보는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 전반적인 상황은 딱 4글자의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걸 시집살이라 부릅니다. 아 근데 누가 봐도 허준 변호사님, 이혜정 씨는 그런 것 같아요. 이혜정 씨는 기강이라 적고 원칙이라고 읽는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혜정 씨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보통의 며느리들은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아니 그럼 이제 제사 책임자가 나야? 그럼 원칙도 내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어머. 그런데 원칙을 알려주는 분은 무서운 시어머니인데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은 너가 져라 라고 하니까 며느리는 이제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의무만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만약에 서운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한없이 서운하고 슬플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이혜정 씨의 며느리가 굉장히 현명한 분 같아요. 정말 왜요? 예상 외의 반응을 보인 게 일주일쯤 우리가 쿨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쿨다운, 약간 감정을 식히는 그 시간을 가진 뒤에 네. 편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어머나. 손편지를 써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요. 어머님이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사셨는지,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알았어요. 야, 스타트 좋다. 딱 시작 좋아 이거. 그렇죠. 좋다, 좋다. 일단 어머님의 어떻게 보면 몽리라고도 볼 수 있는 그거를 어머님의 고통으로 이해하는 그 공감부터 표현을 하고 출발 좋은데. 그다음에 어머님의 입장에서 살짝 부탁을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서요. 이제부터 제가 아이들 키울 동안만 좀 도와주시면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고부 갈등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며느리는 정말 현명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책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혜정 씨까지 이렇게 품으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준 좋은 며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니 김현희 평론가님, 이혜정 씨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음 녹이는 편지 쓰는 뭐 어디 학원 다닌 거 아니에요? 와, 대박 사건이야 이게. 100점 만점에 120점. 와. 200점 줄까요? 200점 네네. 좋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현명한 내용으로 편지를 시어머니께 드려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 근데 뭐 이혜정 씨도 말은 좀 싸하고 매몰차게 한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며느리를 굉장히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도 네. 평상시에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혜정 씨 설명에 따르면은 세대 차이에 따른 뭐 갈등이랄까?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워낙이 이혜정 씨가 젊었을 때 그 살아온 그 세태하고 요즘에 너무 세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25년 동안 맏며느리로서 제사를 모셔오는 동안에는 어머나.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성을 들이고 온갖 것들을 다 거기다가 몰두하는 그런 생활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요. 예전에는 그 이제 제사상을 마련하려면은 뭐 시장에 가서 이제 장만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만하는데 필요한 그 비용, 그것도 은행에서 신권을 준비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마련을 하고 또 그 돈을 땅에 심지어 내려놓지도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곧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정도로 잘 모셔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세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대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데 대가족의 맏며느리라면 숨이 턱턱턱 막힐 거 아니에요. 그 생활은 어땠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집간 집은 어머니, 아버님, 시누이, 시동생, 저희하고 부부 6식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인 가족 6식구니까 그냥 저는 어른만 사는 집인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주문은 절대 남편 아무것도 시키는 거 아니다. 걔는 신경 쓰고 일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문득 남편이 자면 살짝 열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막힌 게 저희가 이제 저희를 안방 주셨는데 안방 앞에 시누이가 사는 거예요. 거기도 또 어른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저 언니 우유 한 잔 주세요. 이러고 뒤꿈치를 들어서 우유를 문 앞에 놓고 우유 놔뒀습니다 하고 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집살이라는 걸 정말 겪은 건 한 밥상에서 저는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내가 차려도. 네. 그러면 자연히 저는 막 너부러진 밥상 위에 어떤 밥은 남아있는 것도 있고 어떤 밥은 비어있는 것도 있으면 저 밥을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몇 끼니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이거 김묘성 기자님. 글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 나 다 경험했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반면 젊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 뭐 조선시대 대장금 때에 나왔던 그런 얘기야 막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도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사실 시집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야말로 당하다 보니까 우는 날 반, 웃는 날 반일 정도로 굉장히 고됐다고 세상에.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못된 며느리였다. 라고 회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께서 아가라고 부르면 목소리가 2옥타브 올라간 상태에서 네 아버님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애미야라고 부르면 네 라고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잘못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네. 겨울철에 시아버님 진지를 풀 때는 밥그릇, 국그릇을 꼭 뜨거운 물에 데워서 와. 음식이 식지 않게 준비를 했는데 세상에. 어머님 그릇은 그냥 밖에 놔뒀다가 밥을 펐다라는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웃으면서도 참 우픈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요. 최민기 원장님.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들. 여성의 적은 여자다, 여성이라 뭐 그런 말은 있잖아요. 근데 이혜정 씨도 대가족의 맏며느리 일을 세월을 수십 년간 해왔는데 아까 좀 전에 앞부분에 그 며느리분한테 했던 말, 제사는 네가 지내는 거야. 몇 시에 갈까요? 묻는 게 아니라 딱 몇 시에 와, 몇 시에 온다고 해. 뭔가 좀 군기 잡는 게 혹시 나도 당해봤으니까 너도 당해봐. 혹시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과거의 본인의 역사도 작용하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도 작용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역사를 놓고 보면은 본인이 굉장히 고생했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부류는 내가 고생했고 이거는 당연하게 나한테 체득된 기억이니까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그랬으니까 너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치관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혼했을 때 여성 중에서는 남성이 본인을 특별하게 취급해 주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싫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본인을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나 어떤 여성분은 또 본인이 도움을 받고 싫긴 하지만 여성의 위치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아버지는 남성이니까 저렇게 한 거고 시어머니는 여성이니까 저렇게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족구 싫음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을 작용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현재가 있어요. 네. 나는 일하는데 너는 나보다 일을 덜 하잖니. 거기에 따라서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며느리가 보낸 편지는 네. 상당히 앞으로 이혜정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좋다고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요? 왜? 첫 번째 부분, 어머님이 얼마나 애쓰고 사셨는지 삶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한지 알았어요는 그렇게 사셨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라고 해서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신의 삶에 당신이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나랑 달라 이게 있어요. 갑자기 자, 이게 그다음에는 영화가 되는 거 스릴러 영화가. 조건문이 따라요. 네네. 이제부터 내가 아이들 키울 동안만 도와주시면은 네. 아이들이 클 때까지 날 건드리지 말란 얘기예요. 어머, 스릴러가 돼. 왜 그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나의 상태를 배려하고 아이들을 키울 동안 얼마나 힘든지를 갖다 알아서 나를 갖다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은 말해 주시는 대로 따르기는 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뭔가 하게 되면은 왜 이래, 진짜. 아이들 키울 동안은 아이의 엄마 직장인으로서의 나의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부터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세요라고 한 거고 그거를 앞으로 못 들었다가 안 되도록 편지로 쓴 거예요. 일종의 내용 증명인 거예요. 아이고, 편지는 그다지 좋은 법이 없어요. 진정한 화해는 아이고. 진정한 화해 용서는 그냥 전화해서 네. 죄송했어요. 내일 갈게요가 되는 거지. 네. 일주일 동안 고르고 골라서 단어를 정제해서 쓴 편지가 따뜻함과 용서와 이해의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네. 마무리할까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머나, 아니 저는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근데 지금 스릴러로 변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만큼은 최명기 원장님의 분석에 반대하고 싶어요. 정말로 이혜정 씨의 마음을 또 며느리분이 잘 받아들이고 또 좋은 돈독한 관계가 됐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다음 동치미 때는 아마 좋은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난달 충북 음성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차주가 황당한 동시에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 비상등을 켜고 정차를 한 차량이 보입니다. 네네. 운전자는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요. 자, 근데 이때 정차된 차량으로 갑자기 한 남성이 쓱 다가옵니다. 잠시 망설이는 것 같은데 이내 이 문을 열고 차에 탑니다. 뭐라는 걸까요? 그러더니 이 남성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 버립니다. 아니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차 타고 그냥 슝 가버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시동이 켜진 채 잠시 정차해 있던 차량을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남성이 눈 깜짝할 사이에 몰고 달아나 버린 건데요. 차가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 차주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차를 훔쳐서 달아난 그 남성, 다음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사라진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네. 훔친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죠. 하지만 곧 어머! 불안한 조짐이 보입니다. 비틀거리면서 어머! 운전하던 그는 결국 쿵 경계석을 받고 심지어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도 내고 마는데요. 그런데 사고 처리는커녕 남성은 이렇게 또다시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저 인간이었어요? 차를 훔친 인간인데 지금 저 어딜 좀 태어나 가고 있어요 지금. 김현주 평론가 저 이거 뭐하는 놈, 저 뭐하는 인간이야 진짜. 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그래서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남성의 예상 도주 경로를 쫓아서요. 그 목격자들이 진술해 준 게 있어요. 이 사람 인상착의가 이렇다. 이거를 참고해서 곧바로 추격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이 남성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발각이 돼서 붙잡히고 체포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단은 검거됐다니까 천만다행인데 남의 차 훔친 것도 모자라 사고 잇따라 내고 도망까지 갔어요. 검거됐을 때 순순히 검거됐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해 추궁한 바 생사를 하면서 구조의 우려를 보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사고 현장에 피해자를 데려가서 추궁한 바 범죄 사실 시인하여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못된 짓 했으면 최명 과장님 순순히 잡힐 것이 뭘 또 사설이 길어요 지금. 도망가려고 그랬다요 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은 조금은 정상적인 인식 있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저렇게 운전한다는 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컨트롤하지 못하는 어떤 운동신경의 상태는 결국 네. 저분의 판단력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횡설수설이 네. 어떤 의미에서는 저분의 어떤 현재 정신 상태가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지 온전하지는 못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횡설수설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나 역시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그러니까요.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여자친구 찾으려고 범죄를 저질렀다지만 경찰 확인 결과 여자친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이 차 훔친 다음에 그것도 범죄지만 차로 사고를 했잖아요. 그거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지금 저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저 정도로 세게 부딪혔다고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상해에 이르는 부상을 그렇죠. 입었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잖아요.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절도죄에 더해서 그리고 경계석을 들이받고 정리를 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주치죄에 더해서 도주치상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런 인간들은 자 앞으로 무거운 죄 받기를 좀 기대를 해볼게요. 어머나 뭔가 지금 폭우 속에서 들려온다. 지금 이것도 지금 심각한 비상 상황 같은데요. 지금 김묘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신음이 들렸는데 이게 오싹함이 아니라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그날로 가기 전에 먼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날로 가볼 텐데요. 지난달 10일입니다. 경남 창원이고 한 70대 노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잠옷 차림의 한 노인이 홀로 시골 마을을 걸어갑니다. 네. 목적지가 있는 듯 앞으로만 걸어가던 노인은 사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혹시나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얼마나 지금 가족분들의 애가 탈까요 지금 당시에.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런 112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집에는 이 노인분이 아들과 함께 단 둘이만 있다가 말도 없이 그냥 집을 나가셨던 거예요. 늦은 밤에 노인 혼자서 돌아다니시게 되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근데 더구나 그분이 치매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가족들이 애타하고 있는 상황이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출동했겠죠?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출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이어서 CCTV에 찍힌 영상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실종 신고 접수한 다음 날 아침 6시에 집에서 무려 10km가량 떨어진 한 마을에서 포착된 모습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접해 있는 5개 경찰서 공주에서 찾았는데 근데 이상한 점이 잠옷 차림의 노인이 혼자 돌아다니는데 신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동순찰대와 함께 야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대한민국 경찰의 집념은 해냈습니다. 그 산속에서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그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해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느새 경찰관입니다. 세상에 감동적인 순간이라 그걸 또 발견한 거예요. 경찰이 어떻게 진짜 발견했을까요? 진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찾다가 안 돼가지고 막다른 길에서 그분을 계속 불러봤어요. 성함을 부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네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다시 이제 크게 불러보니까 건너편 계곡의 절벽 쪽에 나무를 잡고 그분이 이제 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위험해 보여서 일단 움직이지 마시고 꼼짝 말고 계시라고, 만약 나뭇가지를 놓치거나 미끄러지면은 이제 한 10몇 미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전화를 비도왔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발을 헛디디면 계곡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노인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노인을 안전한 곳으로 모셨고요. 그 후에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노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세상에. 건강 상태 궁금하시죠? 네. 지금 다행히 이 70대 노인 조금 지쳤을 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하고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훌륭한 경찰들에게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이런 경찰분을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죠. 바로 경남경찰청입니다. 기동순찰 1대 구팀장 백정한 구팀장과 그 동료 경찰관 여러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